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어떻게 좀 지난주에 들었는데 조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자,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땅이나 건물 등을 취득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렇죠? 그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잘못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세를 안 맞는 것도 절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중과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규정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 내에다가 부동산 취득을 한다거나, 그래서 뭘 지으면 문제가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사치스러우니까 중과하는 거고, 이거는 왜 중과하느냐? 과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건 어딜 말하냐? 예,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이 지역에다가 뭘 짓느냐? 공장 같은 걸 짓는 거예요, 공장을. 아니면 본사 건물을 짓는 거죠, 본사 사옥을, 본사 건물을. 이러면 문제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왜? 공장이 들어오거나 본사 건물이 들어오면 뭐가 따라 들어와요? 사람이 따라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임금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공장 중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요 과밀적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한다든가 본사 사옥을 옮기려고 할 때 그때는 이게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요 규정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네. 그래서 요 규정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는 있겠지만 없는 게 사치성입니다. 자, 뭐냐? 별장 없으시죠? 그 다음에 골프장 같은 거 갖다가 취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가 고급 오락장. 이때 고급 오락장이라는 것은 이제 카지노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유흥주점 같은 거 이런 거를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고급 선박. 요 고급 선박은 일종의 고급 요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요트. 그 다음에가 이제 고급 주택. 이때 고급 주택은 전원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전원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취득을 하면은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를 중과하느냐? 저희 교환해 보시면 이제 4페이지 나오죠.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세율 8% 더 냅니다. 8% 더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원주택인데 고급주택인데 이게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짜리 곱하기 표준세율에다가 기본세율에다가 8%를 더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표준세율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4%가 되거든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럼 매매를 할 때 4%가 되면은 4%에 8%가 되면 몇 프로 되죠? 12%가 되죠. 12%. 네. 그럼 10억에 12%면 얼마일까요? 10억에 12%. 그렇죠. 1억 2천만 원 되겠죠. 10억 22%면 1억 2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우리가 세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 그럼 엄청난 거죠. 10억짜리 물건 사가지고 거의 1억 2천만이면 1억이면 거의 에쿠스 한 대값 나가는 거죠. 그렇죠? 타보지 못하고 그냥 돈 내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사고자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이 물건이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이 물건이 사치성 재산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 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 사이즈가 뭐 몇십억 몇백억 되니까 일반 개인이 다루기엔 좀 그렇고요. 요게 이제 저기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심할 게 요 별장하고 오락장하고 고급주택 요 규정이에요. 뭐 고급 선박하고 골프장은 우리가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 뭐 이걸 건드리기 힘드실 거고 별장이나 오락장이나 고급주택 요게 이제 실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장부터 한번 손을 대면요. 별장. 우리가 보통 별장하면 저 푸른 하늘 아래 그림 같은 집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저택 아닙니다. 여기서 별장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장하고 의미가 전혀 달라요. 얘는 별장 같은 경우가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가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별장이 되는 거냐? 예. 얘는 별장의 정의가 상시, 이게 공부, 서류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서류상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and 상시 주거 사용이 아니면 별장으로 본다. 상시 주거 사용이 아니면 별장으로 본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만약에 중개를 한다. 뭐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근데 이 아파트가 뷰가 좋은 거야. 이 아파트가 뷰가 좋아요. 막 강이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합니까? 월세를 내놓죠. 보통 월세를 주든가 아니면 전세로 돌리든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월세로도 사용하지 않고 전세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가끔씩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양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휴양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별장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별장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도 별장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렇게 휴양 목적으로 써버리면 이게 별장이 됩니다. 일종의 뭐 우리가 속칭 말하는 세컨하우스로 활용이 되면 이게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별장의 개념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장은 규모나 금액을 따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시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별장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은 그 가로 그 박스 밑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별장 기억이죠? 제가 밑줄 쳐놨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휴양용이나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 이외에 소지하는 시군의 농어촌 주택은 제외. 이건 뭐냐면 이제 시골의 농가주택은 빼겠다 이겁니다. 시골의 농가주택은 소유만 하고 임대가 안 되는 농가주택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체크할 게 뭡니까? 이게 주소 전입. 그럼 이게 상시 주거인지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은 1순위는 주소 전입이에요. 주소 전입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주소 전입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렇죠? 이거를 갖다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다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수도 사용량 등이 많이 그 양도 적고 한다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가 처음에 이게 별장 용도로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중과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처음에는 이거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때 이거를 임대로 쓸지 아니면 자기가 자가 목적으로 가끔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을 했을 때는 일단 일반 세율을 냅니다. 일반 세율을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물건이 별장이냐 아니면은 주택이냐에 따라 좀 세율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률이 자그마치 4%가 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률이 0.1에서 0.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장으로 과세가 될 때하고 일반 주택으로 과세가 될 때하고 차이가 꽤 많은 거죠. 꽤 많아요. 꽤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걸 체크업을 한다 이거죠. 체크업을 한다 이거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체크업을 합니다. 이게 별장이냐 아니면 주택이냐 이렇게 체크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일반 세율을 매겼던 거는 다시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다가 플러스 8%를 더 매기고, 그러면 낸 거는 이제 빼주고 나머지 차익을 더 내라 이거죠. 자, 이런 식의 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저세 팁에 보면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빌려서 별장을 써도 중과세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써도 별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네, 영업장 이런 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니은 밑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임차인이 오락장으로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절세 팁을 보시면 건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경매로 투자하는 건물 같은 거, 특히 건물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지하에 뭐 룸사롱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 유흥주점 시설들 있죠. 네. 각종.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중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8%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차인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것인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말한 대로 임차인이 오락장으로 써도 이거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세 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 이때 고급주택은 이제 전원주택 개발이라든가 전원주택 중개를 한다거나 전원주택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좀 유효한 규정 중에 하나예요. 특히 거기 보시면 고급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이 있는데 단독이죠, 단독. 단독주택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 단독이니까요. 자, 거기 보면 기준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넘어가고 건물이 면적이 330을 넘어가고 건물 가격이 9천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건물 연면적이 330일이면은 이게 한 100평 규모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은 시가 표준 6억이면 실제 호가는 한 8, 9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는입니다. 만약 1번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2번 조건. 주택의 시가 표준 6억 초과하고 대지가 200평을 넘어가고요.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또는 주택의 시가 표준 6억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 또는 에스컬레이터는 풀장이 있으면 중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문을 좀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규정이 있다면 이거 얼마인지 꼼수 부를 수 있잖아요. 왜? 면적을 줄인다거나 그러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일단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자, 요 건물 면적이 만약에 330제곱미터, 자, 두 번째 여기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택가액이 이게 5억 2천이다. 이런 전원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취득세 중과세가 되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분석을 해보면은 보니까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넘었어요. 6억 넘었어요? 안 넘었죠. 건물 331 넘었나요? 안 넘었죠. 그러니까 중과 아니에요. 첫 번째 규정에는 해당이 없어요. 두 번째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의 시가 표준 6억 초과 대지가 660이 넘었나요? 안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걸릴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여기다 멋모르고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자, 에스컬레이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특히 수영장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면적이나 금액 조건은 안 되는데 지금 한 뭐
70제곱미터가 되는 수용장이 설치가 돼 있다. 풀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중과를 받습니다. 이건 중과가 써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풀장의 의미는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나 풀장 시설만 있어도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호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호화 시설만 설치가 돼도 중과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호화 시설을 설치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럼 풀장 우리 보통 풀빌라라고 해서 요새 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예 뭐 설치 못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67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67이 안 되게끔 소형 수용장은 괜찮다는 거죠. 소형 풀장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엘리베이터.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층형으로 엘리베이터는 1층, 2층이 돼 있으면은 이게 저층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적재하중이 200km 이하로 돼 있죠. 200km 이하. 200km 이하.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거는 네. 그러면은 200km 이하. 보통 이제 3인 기준입니다. 이런 200km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가족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장애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엘리베이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200km 이하의 소형 하중, 그럼 한 3인 정도 탈 수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를 가설해서 단독주택에다가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을 때 올려도 그건 괜찮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절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락장 같은 경우도 그냥 뭐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락장으로 취급돼서 중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급 주택이 돼가지고 이것도 중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뭐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이거 중과 받기 싫다 이거예요. 8% 못 내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혹시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중과를 피할 수 있냐? 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지는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룸사롱을 뭐 노래방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이 고급 주택을 그냥 주택으로 쓰지 않고 음식점으로 바꾼다거나 대음식점으로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든이라고 하나요? 가든 이게 가든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절세 팁에 만약에 이런 컨디션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중과 컨디션이 됐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을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을 제가 밑줄 쳐놨죠. 30일 상속은 6개월까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 변경하면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30일 이내에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바쁘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취득세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는데,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이 오피스텔 한 채를 자녀 명의로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22살이다. 그럼 당연히 구입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입 가격에 대해서 4.6%. 자, 요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 두시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6억 이하 1.1, 6억 초과 9억 이하 2.2, 9억 초과 3.3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상가라든가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4.6%를 냅니다. 그럼 분양가가 1억이면 요 1억에 대해서 4.6% 460만 원을 내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뭐 농특세,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두 번째 증여세 문제로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로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취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로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좀 알아야죠. 그렇죠? 얘가 능력도 안 되는데 사주는 거니까. 그럼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증여세는 배우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증여세 복잡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받은 재산에서 마이너스 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재산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 표준 또는 뭐 과세 기준액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세금률이 10에서 50%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 공제를 받아야지 요 증여재산 규모를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한테 주면은 얼마를 주느냐. 이게 이제 과거에는 3천만 원 공제를 해줬거든요. 3천만 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혹시 증여를 해보신 분들은 옛날에 3천만 원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3천에서 현재는 5천으로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개정 공제 금액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5천으로.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억짜리다. 이 증여재산이 1억짜리다. 그러면 과거 기준이 1억에서 3천 빼주면은 7천만 원이죠. 그럼 7천이면 요 기준액이 1억 원 이하까지는 10%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700 나오죠? 700. 기본적으로 70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1억 빼기 5천이 되면은 2천 줄어드니까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5천에 10%가 되면은 얼마 됩니까? 500이 되나요? 500만 원 되잖아요. 5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되면 700만 원 내고 500만 원 되는 거니까 200만 원 세이브가 되는 거네. 그렇죠? 200만 원. 네. 자,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 늘어난 것은 상당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해주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배우자한테 해주면은 공제 금액이 크죠. 이거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얼마까지요? 6억까지. 예. 6억까지 공제가 돼요. 6억까지. 6억까지. 그러면 1억 빼기 6억이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증여의 효과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배우자예요. 배우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 준다거나 또는 뭐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 준다거나 뭐 이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은 7페이지 보시면 3번에 증여재산 공제액이 나와 있죠. 증여재산 공제액은 자, 요거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까지입니다. 6억까지가 되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 비속일 때는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과거에는 이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중자,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가 되면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친족일 때는 얼마죠? 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럼 친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뭐 형, 동생, 그렇죠? 이런 친족을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형제지간은 5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내에 요 세금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월까지 신고를 맞추자. 그래서 1억에 3천 빼면 7천에 10% 700, 5천 빼면은 5천에 10%면은 50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이 오피스텔을 아들 명의로 사주면 증여가 된다. 그렇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전세를 끼고 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럼 전세는 이거는 전세를 끼고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세는 임차인 돈입니까? 임대인 돈입니까? 전세금은 임차인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녀가 이걸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가 5천만 원 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천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5천을
증여재산 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채무가 있다면, 이게 확실한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는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니까 순재산 크기는 얼마가 돼요? 5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천에서 자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천 빼버리면 과표가 제로니까 세금은 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식 명의로 사준다, 누구 명의로 사준다라고 하는 이유가 살 때 전세를 끼고 살아, 대출을 끼고 살아,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채무를. 네. 그래서 여기서 채무를 잘 활용하면은 또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 증여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요. 이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혜택이 있어요. 얘는 신고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3개월 이내, 3개월이었죠. 3개월 이내 증여 사실을 신고만 해줘도, 3개월 이내 증여 사실을 신고만 해줘도 이거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를 해주냐면 10% DC를 해줘요. 10% DC. 디스카운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니까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얼마를 깎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0만 원. 그렇죠? 그러면 700에 70만 원이니까 얼마죠? 63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500이면 500에서 10% DC니까 얼마죠? 50만 원. 그럼 얼마가 됩니까? 450만 원 되겠죠. 그럼 450만 원을 갖다가 내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50만 원, 70만 원을 해주면 된다. 이러한 얘기 되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증여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보면 증여반환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증여반환. 이 증여반환은 뭐냐면요. 이제 이건 증여를 해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증여반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절세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뭐냐면, 우리가 증여받는 재산이 꼭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을 증여해줬어요. 이렇게. 주식을 증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반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증여해줬을 때는 주가가 이게 얼마라고 할까요? 5만 원 정도였는데 주당 가격이 갑자기 증여하고 나니까 막 주가가 대폭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3만 원으로 떨어진 거지. 3만 원으로. 그러면 5만 원으로 증여를 해줬을 때보다는 3만 원을 증여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증여재산 금액, 평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환을 증여세 신고가 증여받은 날로 또 3개월 이내인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도 있고 또 3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을 수도 있고 또는 토탈 6개월이 지나서 또 반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상단에 증여 반환 규정에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으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증여는 노택세 세금이 없죠. 반환도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처음에 증여했던 건 세금 내야 돼요. 하지만 반환받은 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증여 세금 내야 되네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초 증여도 반환도 다 세금을 내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은 뭐예요? 3개월 신고기한 이내에 3개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절세를 위해서.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줬는데 막상 이제 재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가기 전에는 정말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잘했는데 증여해주고 나니까 남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야, 사실은 더 큰 게 있는데 내가 깜빡했다. 요새 알츠하이머가 없다. 그리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줍니까?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다시 안 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증여 반환 규정을 통해서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뭐 취득세라든가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그러면 취득할 때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좀 박스로 정리해놨죠. 7페이지에 첫 번째,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말자. 왜?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제잖아요. 그러니까 60일 신고를 놓쳐버리면 20%의 관세를 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잘 판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특히 뭐 건물 같은 거 신축하면은 신축 허가 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인 줄 알고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뭐 진짜 그거 하나 좀 몰라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작은 팁 규정 하나가 잘못해서 그래서 게을리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보다도 간단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에 주의하자. 특히 이 2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면 특히 뭐 중개 하시면서 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중개법 위반이죠. 중개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개사 업무 정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 양도세 처벌, 매도자 처벌, 매수인 처벌이죠. 추세 과태료 추징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다운 업 계약서. 지금 현재는 매도인과 매수인과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땐 이 거래 금액을 반드시 실거래가 금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위로 우리가 다운 업 계약서를 썼다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는 취득세 과태료 5배 물립니다. 여기 매도인은 양도세 탈루로 봐요. 그래서 가산세 때리죠, 가산세. 만약에 비과세 대상자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대상자다. 비과세 취득 받습니다. 업무정지 맞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단속을 하고 특히 뭐 요새 막 분양 현장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거품 가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걸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잔맞지 40%.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운이나 업계약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취득 물건이 중과세 대상인지 체크해 보자. 예. 아까 우리 중과 대상이 되는 물건이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사치성 재산을 구입한다거나 특히 이제 별장, 일반 물건이 별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골프장, 오락장, 그렇죠? 유흥주점, 뭐 나이트클럽, 그다음 요트, 전원주택, 고급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과 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조건들 검토를 해봐야죠. 특히 아까 고급주택은 조건 검토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과밀 지역인 데다가 공장을 세운다거나 본사 건물을 세우면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과가 될 수 없는 방법 없는지를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예. 이 아들 얘기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나이도 일단은 어리고 나이도 좀 어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소득 증명이에요. 소득 수준도 낮고 이렇다면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릅니다. 너는 뭐 전세로 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샀네? 자, 그럼 이 돈 얼마 어디서 났어? 이거 한 2억 주고 샀지? 이 오피스텔? 이거 어디서 났어? 누구 돈으로 산 거야? 그럼 이 중에서 한 80% 이상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80% 이상.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다 증여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사줄 때는 이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만 30세 이상이 될 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소득 증명이 가능할 때 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증여로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사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명의신탁 관련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3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실명법 위반인가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하고도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뭐 상속, 뭐 이런 증여 등등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명의신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창고 개발을 하나 하려고 창고 부지를 산 거예요. 몇십억 주고. 근데 이걸 회사 명의로 못 사요. 왜? 농지니까. 농지는 농지법상 못 사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린 거야.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근데 이게 명의신탁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세테크 강의도 들으시고 기타 부동산 관련 강의, 그렇죠? 토지면 농지법, 주택이면 주택법, 이런 기타 부동산 관련 법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가 각종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취득세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